네, 안녕하세요. 민법 객관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별리사스쿨 류호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나서 반갑고요. 자, 이제는 우리 기본 강의, 중급 강의 시즌 끝났고, 이제는 연습만 남았죠. 연습,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 계획서 좀 먼저 보시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 계획서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그죠? 혹시 강의 계획서 못 받으신 분 저쪽에 그 노트하고 강의 계획서 프린트하고 못 받으신 분 있어요? 그러면 가져오세요. 인강 찍어야 되니까 끊고 다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별리사스쿨 민법 류호원입니다. 우리 민법 객관식 강의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강의 계획서 보고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펴시면 뒤쪽에 이제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표 일단 먼저 한번 보시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번 객관식 강의는 격일제로,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월수금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랑 이제 중급 강의는 이제 뭐 예습 필요 없이 그냥 오시면 된다 그랬는데, 객관식 강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오셔야, 그래야 이제 수업을 제대로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미리미리 풀어 오시고, 그래서 대강 이제 1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25회 분량이니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60페이지 정도 나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수업 전에 하루에 60페이지 정도씩 이제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격일제니까 하루에 30페이지씩 풀면 이제 이틀에 60페이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틀리거나 뭐 이제 해결이 안 됐거나 이런 거 체크해 놓고 계시다가 이제 수업 시간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으로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날짜를 보시면 이제 월수금 다 이제 월수금 이렇게 이제 격일제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제 그 물권법의 14회 정도 보시면 13회, 14회 보시면, 자, 물권법에 이제 13회가 8월 14일이고 원래 이제 수요일이면 16일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여름에 휴가는 가야지. 그죠? 그래서 8월 15일에 이제 화요일 날, 그죠? 그래서 그 8월 14일 주는 월요일, 화요일 두 번 강의하고 이제 그 수목금은 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일정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월은 이제 14일, 15일 강의하고 이제 16, 17, 18일을 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1일에 또 강의한다. 되셨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일정 확인해 주시고, 이게 이제 제대로 끝나면 이제 9월 13일에 끝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좀 보강이 그래도 한 1, 2회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돌아가서 강의 계획서 한번 읽어 보실게요. 좀.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 맨 위에 밑줄 보시면 이제 기본 강의와 중급 강의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죠? 사실은 조금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객관식을 보통 한 8월이나 뭐 이제 9월쯤에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저는 좀 일찍 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리미리 좀 해놓고, 그죠? 그래서 객관식 강의 끝내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1차 시험이 선택형 객관식이라는 점에서 객관식 문제 풀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기본서 열심히 봐도 실제로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이제 고득점 맞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자, 첫째, 이번 이제 그 객관식 강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나 조문 판례 등을 통해서 습득한 민법 지식의 정확성을 이제 제고해보자.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잡혀지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성 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공부해야 될 분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줄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집 여러분, 들고 다니기도 무겁죠. 그죠? 벌써 분석하신 분들 보이는데, 이제 무겁다. 그죠? 무거운 만큼 양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풀어드리면서 중복 지문 같은 거는 일단 쳐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복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 표시 좀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보시면, 그래서 다다음 줄 보시면, 이번 개정판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건데, 스텝 1과 스텝 2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죠?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스텝 1에는 주로 이제 다른 시험,
그러니까 이제 뭐 공인노무사, 뭐 간평사, 그다음에 뭐 법원행시 뭐 이런 다른 시험들 있잖아요. 이거를 OX 지문집의 형태로 만들어갖고 지문의 형태로 만들어갖고 이제 넣어놨고요. 뭐 가끔 변호사 변리사 문제도 있는데 뭐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지문의 형태로 좀 나눠놨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스텝 2는 변리사 문제와 변호사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문제 원형을 스텝 2는 문제 원형으로 다 오지선다형으로 다 그대로 놨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오지선다로 풀어야만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연습하려면 오지선다형 풀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스텝 2는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원형대로 이제 실어져 있다, 그죠? 그리고 변호사 문제는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문제 먼저 나왔다가 이제 변리사 시험으로 들어오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뭐 이제 80점 뭐 맞겠다고 해서 80점만큼 딱 공부하면 80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호사 문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쌓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맨 밑에 이제 세 번째 문단 바로 보시면 그 밑줄 쳐놨죠. 객관식 강의에서는 예습이 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반드시 풀어오셔야 그래야지 수업 시간에 이제 내가 이제 왜 틀렸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들을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반드시 풀어오시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되셨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셨다, 그죠? 그럼 이제 강의 들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또 복습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복습은 틀린 문제 위주로, 그죠? 그래서 복습할 때는 뭐 이제 뭐 틀린 문제 위주로 살짝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력이 되시면 그러니까 우리 문제집에도 해설이 다 있고 판례 조문 판례 내용은 똑같아요. 대신에 교재를 보시면서 눈으로 확인은 좀 해둬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막판 정리할 때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 기본서인데, 그죠? 객관식 볼 때 기본서를 아예 놓고 있으면 기본서가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난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서 자체를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문제 풀면서 보고 해설 보면서 다 봤잖아요. 그러면 그 판례가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기본서 볼 때. 이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눈으로 익혀놓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막판 정리할 때 한 3, 4회독 더 하시면은 막 문제가 나오면 이게 교과서 뭐 오른쪽 어디 위에 썼다 이런 거까지 사진 찍는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정리가 돼 있으면 나중에 기억을 되살리는데 훨씬 좋고, 그죠? 그래서 무슨 마지막 정리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 기본서를 아예 놓지 마시고 이게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 고딕체나 뭐 이렇게 뭐 키워드 같은 위주로 사진 찍듯이 확인을 한번 해주시자, 그죠? 그 작업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갖고 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되셨죠, 그죠? 그럼 요 서론 요 정도 하시고. 그다음 이제 제가 노트도 나눠드렸는데, 제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기본적인 뭐 중요한 노트, 혼자서 할 수 없는 노트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노트 정리를 해드리니까 너무 필기의 부담을 가지시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뭐 필기하느라고 막 정신 팔리고 이러고 있으면 수업을 놓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기할 때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 해드리니까 필기의 부담은 좀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시작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객관식 교재 19쪽 가보시면 민법 1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문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지문 나오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민법 1조의 법원 얘기인데, 민법 1조에서 이제 법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다, 그죠? 그래서 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데 우리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니까 뭐 명령, 규칙, 뭐 조례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민법 1조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틀렸죠, 그죠? 이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얘기인데 틀렸고, 그래서 2번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 제정 경제 명령이다, 명령이죠, 그죠? 이것도 법원이 될 수 있다죠, 그죠? 틀렸고, 3번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도 법원이 될 수 있다, 봤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되셨고. 그 다음에 4번. 자, 판례는 법원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죠. 없다고 이제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 봤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같은 것은 법률의 내용을 바꾸기 때문에 그건 법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지만 법원의 판례는 법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부정설이 이제 통설인데 왜 그러냐 보시면, 삼권 분립을 강조하면 판례의 법원성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 맞는 질문인데, 우리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이제 법은 만드는 건 누가 만든다? 국회가 만든다. 법원은 법을 적용해서 이제 뭐 사법
기관이다.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면, 법원이 법을 만드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상권 분립에 반하겠죠. 그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권 분립을 강조하면 판례의 법원성 인정하기 어렵다. 맞다. 그죠? 요게 이제 판례의 법원성 부정설의 근거다. 됐다.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받고 이제 관습법 얘기죠. 그래서 1조에는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관습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5-1번 보시면, 5-1번하고 다시 2번 똑같으니까 이제 다시 2번으로 보시기가 유명한 판례죠. 그죠? 그래서 일단 관습법의 요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되게 이른 것을 말한다. 그래서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이거 이제 관습법의 요건이고. 자, 이런 요건 갖춰서 관습법이 되면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관습법 법원이니까 이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고, 우리 판례는 또 이제 보충적 효력설이죠. 그래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래서 이제 실정법사의 관계를 보면 우리 판례는 대증적 효력설과 이제 보충적 효력설이 있을 때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보충적 효력설이죠.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또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됐다고 이르렀다 하기 위해서는 자, 세 번째 요건이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판례가 남녀 차별하던 종중에 관한 관습법. 더 이상 이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서 부정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판례 생각해 보시면 요건 이렇게 세 가지다.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그 다음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되셨죠?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 조금 전에 이제 했던 얘기 자세히 보면 기존의 관습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 변화를 해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제 남녀 차별이 뭐 그러다 있다 보니까 종중 구성원은 이제 남성만으로 한다. 이게 이제 유효한 관습법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남녀 평등 시대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죠, 그죠? 그래서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 맞다, 그죠? 다시 2번.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더 이상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남녀 차별이거나 법적 구성력에 확신을 갖지 않게 됐다면 그러면 효력이 부정된다, 맞다, 그죠? 6-3번. 자, 요거는 이제 좀 조심했어요. 관습법이 헌법이 위반될 때는 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 판례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 남녀 차별하던 남성만을 종중원으로 하던 판결이 어떤 거에 바뀌었어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이 됐잖아.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다시 3번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면 이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누가 판단하냐 문제에서 법원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법원이 판례로서 요 효력을 부인했다. 그죠? 그래서 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맞다. 그죠? 되셨고. 그 다음에 6-4번. 그래서 이제 결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다. 되셨죠? 그래서 하나의 판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4개의 지문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 7번.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노트 잠깐 보시죠. 그죠? 그래서 노트 1쪽에 자, 제가 첫 번째 이 그림 그려놓은 거는 뭐 이거 이제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리고 중급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또 이제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1년에 나오고 20년에 나오고 19년에 나오고 뭐 18년에 나오고 그러면 매년 한 번씩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반면에 매년 나오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요? 당연히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오면 어쩌지 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강약 조절해야 돼요. 우리 지금 포인트 객관식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긴 다 들어있어요. 그죠? 다 들어있긴 다 들어있는데, 이쪽 부분에다가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약하게 오요, 약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눈으로 슬쩍 한번 보고, 그죠? OX 정도만 판단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부분들은 정확히 알아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강약을 조절해서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신경 쓰다가 이 중요한 걸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자.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전범위, 그러니까 공부량을 늘려가지고 이 전범위를 이렇게 얕게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그죠?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은 잘 몰라도 이 부분을
깊게 이렇게 파놓으시는 분이 있고, 그죠? 이제 누가 이기냐? 이 사람이 100% 이긴다. 써놨죠, 그죠? 그래서 갑이 이렇게 하고 을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을이 100점 100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고 깊게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두는 연습을 하시면 이쪽으로 공부 방향이 가야 돼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하시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얘기 드렸고, 그 다음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7번 문제 보시면 우리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이제 누가 판단해 줍니까? 법원이 이제 야 이거는 관습법이다. 아직 관습법이 된 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이때쯤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이 요런 법은 관습법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 그죠? 그리고 이 관습법이 이때부터 성립하는 것이냐? 아니면 소급해서 이때부터 성립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습법의 요건은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두 가지예요. 그죠? 물론 이제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거 전제로. 그죠? 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건 다 갖췄으면 이때 성립해야 되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이때 성립하고 나중에 법원이 판결을 내려주는 거는 확인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적 확신 얻은 대로 소급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관습법은 이미 성립해 있는 것이다.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7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관습법의 존재 및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부터 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해서. 그래서 이제 관습법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래야만 된다. 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아까 말씀드렸죠. 판례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반대로 이제 변경적 효력설도 있긴 있는데 변경적 효력설의 근거는 뭐냐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실게요. 변경적 효력설을 취하는 경우에 기존의 성문법과 다른 관습법이 성립한 경우에 양자 사이의 효력의 우열은 특별법은 일반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국법이 성문법이다. 그런데 이 성문법에 반하는 신법이 관습법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보충적 효력서는 이런 경우에 보충적 효력서는 관습법보다 성문법이 우위니까 국법에 따른다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제 보충적 효력서. 왜냐하면 관습법은 성문법이 보충적으로만 적용이 되니까. 그죠? 아무리 국법이라도 성문법이 있으면 관습법이 못 이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충적 효력설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국법이 성문법이 적용이 되는데 변경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설은 성문법이라도 신법인 관습법이 이 국법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변경적 효력설에 따르면 이 관습법, 신법인 관습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변경적 효력설의 근거로 삼는 원칙은 뭐다? 신법 우선, 국법보다 신법이 우선한다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지 무슨 뭐 일반법, 특별법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되셨죠?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0-1번 보시면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주장이 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1번, 2번 이제 비교인데 잘 아시다시피 관습법은 이제 법원이 직권을 확정해야 되고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뭐 관습법은 직권주의다, 뭐 사실은 관습은 변론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2번도 보시면 이번엔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처럼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해서 판단해야 된다. 틀렸죠? 그죠? 이거는 당사자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해설 보시면 판례가 이제 얘기하고 있죠.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으로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잘 아시는 내용이다. 그죠? 되셨고. 자, 이건 이제 노트에 뭐 써놓긴 했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죠? 노트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11-1번 보시면 사실인 관습은 자, 우리 사실인 관습은 이제 근거 조문이 105조에 있었죠. 그죠? 그런데 105조에 가보시면,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105조. 그래서 조문집은 항상 갖고 다니세요. 그냥 뭐 여러분 뭐, 조문집은, 민법 조문집은 항상 갖고 다니세요. 자주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5조 보시면,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일단 이게 이제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법령 중에 선량 부속 기타 사실세 관계 있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고, 법령 중에 선량 부속 기타 사실세 관계 없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한 때는 의사에 의한다 그랬고, 이제 106조 내려가 보시면 106조가 사실인 관습이죠. 그죠? 그러면 법령 중에 선량 부속 기타 사실세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던 관습에 의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사실인 관습은 강행 규정 영역에서 적용되는 거야? 아니면 임의 규정 영역에서 적용되는 거야? 임의 규정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행 규정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인 관습이 이제 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셨죠. 그죠? 그래서 조문에서 임의 규정 영역에서 사실인 관습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11-1번 보시면,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그랬죠. 그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가 바로 임의법규 영역이란 얘기예요. 그죠? 우리 강행법규 영역에서는 사적 자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법률과 다른 특약을 하거나 그러면 무효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임의법규 영역에서는 우리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 쓰이거나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쓰인다. 그래서 이를 재판에 자료할 수 있다. 맞다. 그죠? 그다음에 11-2번.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 원래 임의 규정 영역에서 이렇게 쓰이는데,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 영역에서도 11-2번처럼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강행 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이때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 부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 지문은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22쪽 맨 위에 해설 빨리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됐고. 우리 그냥 읽어볼까요? 해설 보시면,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임의 규정일 경우에 그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에 자료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기능도 좀 알아두세요. 사실인 관습의 기능이 법률행위 해석 기준도 되고 의사 보충 기능도 있다. 그죠? 그래서 재판에 자료할 수 있을 것이나, 즉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강행법규일 경우에는 그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 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겠죠. 그죠? 되셨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가시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맞죠? 그냥 됐고. 이건 아까 봤던 판례고. 2번.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수인은 그 소유권 취득을 경로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우리 186조니까.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이 되려면 아직 소유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이런 거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우리 판례는 이건 이제 관습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정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3번. 자, 3번은 뭐 좀 지엽적인 판례인데, 종중의 명칭 사용이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 해도 그 명칭이 조금 잘못됐다는 사실만으로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맞죠? 그냥. 4번.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임의, 또 나왔죠. 그죠? 재정법이 임의 규정인 경우에 법령의 해석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판에 자료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맞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래서 재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의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자, 첫 번째,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 주장과 입증이 돼 있어야 돼. 아까 사실인 관습은 변론주의라고 그랬으니까 당사자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사자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 그 관습이 임의 규정에 관한 것인지, 그죠? 강행법규 영역에서는 못 쓰인다 그랬으니까, 그죠? 임의 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리 판단해야 된다. 맞다. 되셨죠?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3번 보시면, 관습과 관습법 옳은 거 찾아라. 1번. 우리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의 물권이나 중법을 볼 수 없다. 맞죠? 그죠? 그래서 잘 아시는 판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이제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의방법이라든지 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든지, 그죠? 분묘기지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들 뭐, 일단 이제,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이외에는 이제 관습법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관습법은 사회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틀렸죠. 그죠?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인데, 그죠? 있어야 성립이 되겠죠. 그죠? 됐고. 그다음 3번. 3번은 좀 치사했죠. 뭐,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의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은 직권을 확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원래 정확한 표현은 사실인 관습 그래야 되는데, 출제자가 이거 이제 사실인 관습 다 주면은 맨날 이제 맞추니까 뭐 좀 치사하게 조금 어렵게 내보자고 사실인자를 빼놓고 그냥 관습 그랬습니다. 그죠? 어쨌든 관습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관습법이 아니니까 직권주의가 아니라 이제 변론주의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3번 틀리고. 그다음에 4번.
공동선조와 성과분을 갖지 않은 구손이면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 구손이 된다 그러는데 틀렸죠. 그죠? 성별의 구별 없이는 맞는데 이제 그죠? 미성년자라도 요게 틀렸죠. 그죠? 그래서 성년이 되면 성별의 구별 없이 종중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중원이 되려면 성년이 돼야 된다. 그래서 틀렸다. 자, 이제 5번. 관습법이 사회생활 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 변화로 인해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법규범의 효력이 부정되겠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3번에 치사하게 출제자가 사실은 딱 빼놓고 관습 이렇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만났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선뜻 이거를 X로 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형태니까. 그죠? 그럴 때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할 때는 분명히 다른데 정답이 있어요. 우리 이 지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그냥 사실인자 빼고 관습 이렇게 줘도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1번에 정답이 뻔히 있잖아. 그죠? 맞잖아요. 그죠? 1번에 원천권이고 관습법 아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1번이 정답 뻔히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이렇게 치사하게 뭐 사실인도 빼먹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취지에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잘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말인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이 출제위원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출제위원 머리 위에서,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함정팠구나 이런 걸 다 알아.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 이제 95점 이상 이제 고득점이 납니다. 이해가시는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출제자가 그렇게 함정파도 그냥 뭐 살짝 치사하게 돼도 우리 뻔하잖아요. 이제 정확히 정답 1번으로 골라낼 수 있으면 이제 문제 없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되셨다. 자, 넘어가시고. 우리 출제위원회 머리 위에 올라갈 때까지, 그날까지 열심히 연습을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24쪽 가보시면, 1-1번. 형성권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이 독이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우리 형성권이면 일방적 의사표시. 다시 2번에 있죠. 그죠? 그래서 형성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독이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맞고, 그죠? 그 다음 2번. 대표적인 형성권이 뭐 공유물 분할 촉권이면 형성권이죠. 그죠? 되셨고. 그 다음 이제 3-1번.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 행사에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맞죠? 조건기한은 단독행위와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성권 행사가 단독행위니까, 그죠?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2번. 이것도 중요하죠. 형성권 행사는 단독행위로 조건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조금 전에 봤는데, 뒤에 예외가 있죠.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는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기한 못 붙이는데 예외가 있는데, 상대방이 유리하기만 하다. 그죠? 이런 거랑, 그죠? 그러면 이제 조건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유리하게만 하면 조건 붙일 수 있고요. 다만, 두 번째, 우리 요거는 이제 해설 둘째 줄 보실게요. 계약의 정지 조건부 해제는 조건 성취 여부가 상대방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이해가 된다. 이때는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므로 판례가 이때는 계약의 정지 조건부 해제도 인정된다. 즉, 자,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이 쟁점이 생각이 나야 돼. 자, 정지 조건부 해제라고 그랬는데, 해제가 뭐예요? 해제는 우리 법정 해제 생각해 보시면, 형성권 행사 단독행위잖아요. 해제는.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합의 해제라고 주지 않는 이상은 해제는 일방적인 단독행위 맞잖아요. 그죠? 그럼 원칙적으로 조건을 못 붙여야 되는데, 지금 정지 조건부 해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거는, 상대방이 해제당하기 싫으면은 자기가 이행하면 되잖아. 자기가 불이행해가지고 해제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 성취 여부가 상대방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요거는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는 인정된다 그러잖아. 되셨죠? 그죠? 기억나시죠? 되셨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이 일부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부나 변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해설의 둘째 줄 보시면 무건대리 추인 있잖아요. 우리 무건대리 추인은 명확한 판례가 있어요. 무건대리 추인은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거나 일부 추인 못한다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단독행위, 뭐 형성권 행사 같은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변경이나 일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이제 행사할 수 없다. 그죠?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오른쪽에 5-1번 보시면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제척기간 적용받는다. 맞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형성권은 제척기간, 청구권은 뭐 소멸시효 이렇게 가는데, 그죠? 물론 이제 뭐 좀 섞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렇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 되셨고. 다시 2번.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의 존속기간, 제척기간이다. 맞죠? 그죠? 우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몇 조가 생각이 나야 돼요? 146조가 생각이 나야죠. 그죠? 그래서 146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에 행사해야 된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다? 출소 기간이 아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판상, 재판부의 행사가 모두 가능하다. 그죠? 하지만,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점유보호 청권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하고 두 번째,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 기간. 두 가지는 출소 기간이다.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출소 기간이 아니다. 재판상, 재판부에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5-3번은 그냥 형성권 일반적인 걸 물어봤으니까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고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다. 뭐 형성권인 거 찾아라 그러면 이제 3번에 법률행위 취소권이 있네. 그죠?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권 요거 형성권이죠. 그죠? 나머지는 다 그냥 청권이다. 자, 특히 이제 1번에 부동산 공사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권 이거 666조죠. 그죠? 666조는 그냥 일반 통상적인 청권이다. 그죠? 여기 이제 통설 판례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7번. 사건과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물권은 지배권 받고, 2번 취소권 형성권 받고, 3번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이죠. 그죠? 그래서 제척기간 걸리잖아. 그 다음에 4번 동시에 완결권, 연기적 완결권 받고요. 5번 부속물 매수 청권, 청구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부속물 매수 청권은 이름은 청권이지만 본질은 형성권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다. 쉽다. 그냥 넘어가시고. 자, 이렇게 이제 법원하고 이제 권리 뭐 일반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 이제 스텝 1 가보시면. 자, 8번 한번 여러분 보시고 이제 9번 보시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채권관계뿐만 아니라 물권관계, 가족관계에서 적용된다. 맞죠? 그죠? 우리 민법 2조는 통칙입니다. 통칙.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통칙이기 때문에 뭐 채권관계, 물권, 가족관계 뭐 다 적용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신의 성실의 원칙은 아시다시피 일반정이죠. 그래서 구체적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일반정으로서 그 내용은 재판에서 형성된다. 맞다. 그죠? 그래서 이제 파생 원칙도 4가지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1번도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12-1, 2번 보시면, 요건 이제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노트 좀 보면서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노트 1쪽에 맨 밑에 도해를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신의 측은 일반 규정에서 이제 파생 원칙이 있다 그랬는데, 파생 원칙은 아시다시피 모순행위 금지,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사정병행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우리 모순행위 금지 먼저. 어려운 한자어로 이제 금반환의 원칙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이제 임대인이다. X 건물 갖고 있다. 여기 이제 갑이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근데 이제 대항력 취득해놨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또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병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돈 빌리러 가니까 병이 야, 내가 널 뭘 믿고 돈 빌려주냐 그랬더니 을이 그러면 X건물 내가 저당권 설정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병이 덥석해주지 않아요. 항상 직원을 보내가지고 실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어라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다? 소유자인 을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갑이 살고 있다. 그럼 뭐야? 임차인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병은행이 여기 임차인 들어있네?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까지 있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보증금 먼저 받아가겠네? 그죠? 후순위잖아. 그러니까 이제 병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임차인 살고 있으니까 이거 임차인이 보증금, 이거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많은 채권 있고 대항력 갖추고 이제 우선 변제권까지 있으면 이 사람이 먼저 받아가고 얘는 저당권 설정해놔도 후순위 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병이 돈을 안 빌려준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을이 이제 갑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은행에서 지금 실사 조사 나올 텐데 너 임차인 아니라고 그래라. 그죠? 이제 요즘은 그래도 뭐 이제 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이제 그래도 좀 그나마 평등하게 됐지만 옛날에는 뭐 거의 뭐 신이고 뭐 이제 뭐 이런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갑이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의 말을 들어줘가지고 병에게 뭐 각서 같은 걸 써주죠. 예컨대 이제 무상인데 무상으로 쓰고 있다. 그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는 임차인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보증금 받아야 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죠?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각서를 써줘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그래 그러면 보증금 받아갈 거 없겠네. 그러고 이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 나중에 을이 돈을 안 갚으니까 병이 어쩔 수 없이 경매 신청하죠. 그죠?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해갖고 이제 경락이 매수인. 매수인이 이제 매각대금 완납해갖고 이제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자, 그러면 요 매각대금이 이제 배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병은 당연히 내가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갑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배당 요구한다. 그죠? 이제 병이 황당한 거지. 나는 임차인도 아니라고 각서까지 써줘놓고서 나중에 배당 요구해서 자기가 먼저 받아가겠대. 그럼 이제 못 받잖아. 그죠? 그래서 요 갑이 병에게 요 무상 사용하고 있다는 각서를 써준 게 요게 선행행위.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배당 요구하는 게 후행행위. 그러면 지금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순이죠. 그죠? 나 임차인 아니라니까 먼저 받아갈 거 없다고 각서 써줘놓고 나중에 먼저 받아가겠다고 배당 요구하면 선행행위, 후행행위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갑의 이 배당 요구, 후행행위는 우리 판례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랬죠. 그래서 안 된다. 그죠? 되셨죠? 여기 이제 모순행위 금지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1, 2번 보시면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을 가진 갑이 임대인 을의 부탁으로 주택에 관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병에게 임차권이 없다는 각서를 써줬다. 선행이죠. 그 병이 경매 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해서 갑에게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 갑은 병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지금 제가 이제 배당 요구를 후행행위로 들어드렸는데 대항력 주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조금 더 이제 또 깊은 얘기인데 뭐냐면 자 이제는 우리 13번까지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아시다시피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죠? 우리 187 경매는 187조잖아. 그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하면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맞죠? 그죠? 그런데 임차인도 임대차도 아시다시피 인수주의예요. 그죠? 그래서 경매만으로 소멸하진 않아요. 인수주의 맞는데 물론 이제 선순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있다 그러면 최선순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너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죠? 나 아직 임대차 존속기간 안 끝났다고 그러고 인수주의 주장해가지고 신소유자인 경락인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사람이 각서는 누구한테 써줬어요? 각서는 이 사람한테 써줬지. 그러니까 선행행위는 이 사람한테 했잖아. 근데 과연 이 사람한테 대항력 주장하거나 이 사람한테 이제 그러니까 대항력 주장하고 이런 게 과연 이것도 무슨 행위 그러면 신의 측에 반하냐 문제에서 우리 판례는 이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각서는 이쪽으로 써줬지만 이쪽으로 대항력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갑은 미리 이제 무상 사용이다 각서 써줬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는 것도 안 되고 대항력 주장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런데 이제 12-1번은 갑은 병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12-1번은 갑은 병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당 요구하는 것도 병에게 영향 미치니까 안 되고 병에게 대항력 주장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각서를 병한테 써줬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둘째 줄 그 병의 그 경매 조치에서 주택 매수해서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 요 12-1번 사안은 12-1번 사안은 좀 특이했던 게 요것도 병이었던 사안이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죠? 그 12-1번 보시면 병에게 임차권이 없다는 각서를 써줬는데 경매 절차에서 병이 또 이걸 매수해. 병이 자기가 경매 신청하고 자기가 살 수도 있거든. 그죠? 어쨌든 이 병에게 대항력 주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아. 그죠?
그다음 이제 다시 2번 보시면 대학령에 있는 주택 임차권을 가진 갑이 임대인 의뢰 부탁으로 주택에 관해서 저당권 취득하려는 병에게 임차권 없다는 각서를 써줬다. 선행했죠. 그죠? 그러면 구 경매 절차에서 갑이 확정일자 부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해서 배당 요구를 해. 이번엔 배당 요구로 물어봤죠? 예, 배당 요구를 했다 해서 뭐 신의 측에 반한다고까지 볼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랬죠. 그죠? 틀렸다. 그래서 12-1, 2번이 이제 각서를 써준 병한테 이렇게 하는 거였고, 오른쪽에 13번 보실게요. 오른쪽 13번. 오른쪽 13번 보시면 주택 경매 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보장 우선하는 주택 임차인이 권리신고민 배당 요구를 했으나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작성해준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었다. 이게 선행이죠. 이걸로 인해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주택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면서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자, 요거 이제 실제로 정이어도 이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도 이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요게 13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주택 임차인은 임차보증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면서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죠? 다 신의 측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각서 써주고 이 사람한테 주장하는 것도 안 되고 이 사람한테 주장하는 것도 안 돼요. 다 신의 측에 반해요. 되셨죠? 그냥?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제가 12-1, 2번하고 13번을 나눠 놓은 이유가 이제 요쪽이냐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다 이제 배당 요구가 나오면 대항력 주장하거나 다 신의 측에 반한다. 되셨죠? 그죠? 됐다. 요게 이제 모순행위 금지였다. 자, 됐고 이제 14번 가보시면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정산해서 변제공탁하고 근로자가 공탁을 조건 없이 수락하고 출급정권에서 수령한 이후 8개월까지 지나 제기한 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다. 뭐 금반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금반환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뭐 이런 판례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해고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해고당한 게 싫으면은 퇴직금 안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았잖아. 조건 없이 수락하고, 그죠? 이게 선행이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또 해고 무효 확인 청구한다 그러면 모순행위, 그죠? 다셨고. 자, 그 다음 이제 15-1번 보시면. 법령이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도 법률에 의한 자가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식 또는 금반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해서 허용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이거는 이제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서 신의 측의 한계가 나오죠, 그죠? 바로 이제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강행법규가 신의 측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이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갖다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제 이게 판례죠, 그죠?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보시면 우리 15-2번 사례가 하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립학교 경영자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학교를 이제 담보 제공했다, 그죠? 학교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돈 빌리고 이제 담보 제공했다. 이게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이게 강행법규 위반. 왜 이거 이제 사립학교법인데, 여러분, 학교를 담보 제공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해갖고 학교가 경매가 돼버리면 더 이상 이 안에 있는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건물 같은 거 담보 제공 못 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제 강행법규 위반이 이제 무효, 요 담보 제공에는 무효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갑학교 측에서 이 담보 제공 무효니까 너 이제 뭐 저당권 실행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효 주장한다. 자, 그러면 이 담보 제공, 처음에 지가 담보 제공 할 때는 언제고? 선행이. 그죠? 그러고 나중에 가서 무효 주장한다고는 후행이. 이거 이제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을측에서는 야, 너 이제 금반환 원칙에 반하니까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무효 주장을 신의 측에 반한다고 못하게 해버리면 이 담보 제공이 유효인 것처럼 돼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면 강행법규가 이거 무효로 만들어놨는데 이거 신의 측에 무효 주장을 신의 측에 반한다고 못하게 해버리면 담보 제공이 유효하게 돼버리니까 이거 뭐야? 이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강행법규가 신의 측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의 측 적용돼야 안 돼요? 신의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학교는 무효 주장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 그죠? 갑학교의 무효 주장이 모순행위 금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15-1번, 15-2번 먼저 보실게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 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도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한 후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모순행위예요. 모순행위고 얄밉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신의 측의 원칙이 위반된다면 틀립니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넘어가시고. 자, 16번 요거 이제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6번 보시면 이제 객관식이니까 이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죠? 우리 판례는 예외를 많이 인정하잖아요. 여기도 예외를 또 인정. 여기도 예외. 그죠? 여기도 예외가 있다. 따라서 이제 16번에 해설을 먼저 보시면, 16번의 해설을 먼저 보시면, 우리 그 2018년 판례는 그러니까 요 이론적 가능성은 옛날부터 인정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단체 협작 등 뭐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를 배척한다면 뭐 강행규정으로 저가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띄워놓고 그러한 주장이 신의 측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신의 측의 한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서를 달아놨는데 밑줄 보시면 자. 신의 측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 물론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 측을 우선해서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러고 단서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때는 신의 측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죠? 신의 측을 우선 적용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존의 판례가 인정을 해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정을 했던 판례는 없었어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런데 2021년에 제가 요 판례는 제가 이제 그 노트에 갖고 왔어요. 노트 2쪽을 펴시면 노트 2쪽을 펴시면 이게 2021년 판례인데 실제로 신의 측을 우선 적용한 사례가 나왔어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게 이제 노트 2쪽에 있는 판례인데 보시면 밑줄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신의 측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 측을 우선해서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때는 또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한 것이 신의 측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나오면서 실제 밑에 그 손가락 표시 읽어보시면 실제로 이거 신의 측 위반 인정했었어요. 21년에.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28쪽에 이제 22년 이제 교재 28쪽에 가셔서 16번 보시면 2022년 공인 노무사 시험에서 바로 예외가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 실제로 인정할 판례가 21년 나오니까 바로 22년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2번, 16번 보시면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해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한 것은 신의 측 위반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질문이에요. 될 수 있다니까.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의 측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16번 이제 많이 틀리셨을 텐데 이거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잘 보셔야 돼.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죠? 강행법규가 신의 측보다 우위했기 때문에 이때 신의 측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하지만 신의 측을 더 우선에 적용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신의 측이 위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21년에 판례가 나왔었다. 되셨죠? 됐다. 그래서 이제 16번은 옆에다가 예외 이렇게 이제 좀 써놓으세요. 그냥 조심하시자. 그죠? 되셨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가보시면 우리 실효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모순행위 금지 맞고 실효 원칙 넘어가시면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권리도 실효 원칙 적용될 수 있죠. 그죠?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죠. 그죠? 18번. 실효 원칙은 뭐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 적용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또 판례가 이제 소송법상 권리도 이제 실효 원칙 적용될 수 있다 그랬고. 19번. 자, 실효 원칙 적용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여러분 이거는 신의 측 전부 다 맞는 그러니까 신의 측 자체가 강행 규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직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는 실효 원칙만 나왔는데 뒤에 보면 이제 권리 남용도 문제 많아요. 그죠? 그래서 신의 측은 강행 규정이니까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파생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효 원칙도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다. 맞다. 그죠?
그다음 이제 20-123인데 보시면, 자,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효되는 거 아니다. 맞죠? 그죠? 다른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2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원칙에 따라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번. 그래서 다른 요건이 뭐냐 그러면 이제 실효원칙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야 되고, 또 그 믿는데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효원칙 요건이다. 맞다. 자, 그 다음에 넘어서 21번. 요게 이제 실효원칙 인정된 사안들이 나오죠. 그래서 징계면책 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 확인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례는 조금 전에 봤듯이 우리 27쪽에 14번 보시면 이것도 해고했는데 그 퇴직금 등 받고서 나중에 8개월 지나 해고 무효 확인 청구했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금반원 원칙 적용하고 지금 29쪽에 21번에 요거는 실효 원칙 적용했잖아요. 그죠?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조문은 신의 측에 똑같은 것이고 파생 원칙을 뭘 적용하는지는 당사자가 뭘 주장했냐, 법원이 뭘 갖다 판단했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21번은 실효 원칙을 적용해서 어쨌든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랬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22번.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득의 절차 이행 청구가 신의 측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래서, 실효의 요건 이제 또 이제 사정 변경 원칙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사정 변경 원칙도, 또 요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시가가 올랐다. 요것만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지문이 나오면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판례도 있고. 이런 것만 이제 단순 암기 사안이죠. 자, 그다음 이제 23번 보시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이건 또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차임 증액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차임 불 증액 특약이 나왔는데 차임 불 감액 특약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그래서 차임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증감 청구권인데 일단 우리 차임 증감 청구권 이거 규정이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뭐야? 갑자기 안 떠올라야 돼. 그죠?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 그죠? 그래서 차임 증감 청구권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만 강행 규정이지만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차임 불감액 특약이 있으면 이건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냥 무효가 돼요. 그런데 차임 불증액 특약이다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에 불리한 게 아니라 임대인에 불리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건 강행법규 위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은 아닌데 우리 판례는 뭘 적용한다? 신의칙을 적용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차임 불증액 특약이 있어도 우리 판례는 신의칙에 따라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교육 판례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요 지문 정리하시면서 차임 증감 청구권이 강행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요까지 좀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23번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차임 불증액 특약 문제다. 그러면 신의칙으로 가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차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차임 증액할 수 없다. 틀립니다. 신의칙에 따라 차임 증액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판례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24번 보시면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의 현저에 반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이때 비로소 사정 변경이나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지와 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해지는 계속적 계약일 때 해지하고 일시적 계약일 때 해제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 사정 변경을 인한 해지부터 시작했다. 그죠? 왜? 사정 변경되려면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 변경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일시적 계약에서 무슨 사정 변경이에요. 그래서 종래에는 사정 변경을 위한 계약 해제는 인정을 안 해왔는데 판례가 변경돼서 이제는 사정 변경을 인한 계약 해지, 계약 해제 모두 인정된다. 다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건이 갖춰지면 사정 변경을 위한 계약 해제도 인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 이제 25-1, 2번 보시면 경제 상황 등의 변동 등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정 변경 원칙은 우리 2017년쯤에 이제 중요한 판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 지문은 합리적인 사람에서 입장에서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제 사정 변경 해제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밑에 이제 판례 좀 읽어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이 현재 변경되고 뭐 성립 당시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서 계약 유지하는 것이 뭐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 준수 원칙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지는 이제 다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란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다. 그죠? 그래서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고, 또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또 해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거 이제 사정 변경 해지가 안 되는 세 가지는 정리 좀 해두세요. 그죠?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이제 사정 변경 해제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2번 지문인데, 다시 2번 지문을 읽어보시면,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와 이행 시 간극이 크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적 계약은 해지로 가고 계속적 계약이다 보니까 사정 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사정 변경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일시적 계약은 한 번 체결하고 마는데 무슨 사정 변경이야. 그죠? 그래서 사정 변경이 발생할 여지가 적어요. 그죠? 그죠? 이쪽에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건 큰 건 분명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일시적 계약은 이제 해제로 가는 거고. 계속적 계약은 해지, 일시적 계약은 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시적 계약의 해제에 대한 요건을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해 놓고, 그죠? 그러면 계속적 계약은 사정 변경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건이 완화되냐? 완화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은 똑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러한 이 해제에서 필요한 요건들은 계속적을 위한 해지에서도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해설의 밑에 네 줄 한번 더 보시면,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해설 판례는 2017년 판례인데 이거는 이제 판례 자체를 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높은 거 맞아요. 그죠?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2번, 뭐, 간극이 크고, 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무조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 그죠? 되셨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그죠? 됐다. 그래서 요 25-1, 2번 요 지문을 가지고 요 밑에 해설 판례를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죠? 되셨다. 밑에 판례는 잘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26번. 자, 이제, 처음에 사정 변경이라는 해지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계속적 보증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죠? 그래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제 회사에 대한 계속적 보증을 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사에서 퇴사했다든지, 그죠? 그럼 사정 변경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정 변경을 위한 해지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26번 보시면, 회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 제3자 사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회사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퇴직해서 임직원 지위를 떠난 때에는 연대 보증이나 특별한 사정이나 연대 보증 계약을 일반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맞다. 그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맞다. 그리고 자, 27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지는 완전히 보증 계약을 없애버리는 건데, 보증 계약 자체는 놔두고 금액만 감축할 수 있냐? 금액만 제한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게 바로 27번입니다. 그래서 27번 보시면, 계속적 보증에서 신의 측에 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뭐 10억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7억만 책임져라,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만 이제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해설 좀 보실게요.
자, 아무 때나 이거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계약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 액수가 보증인의 보증 당시 예상할 거라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 자산 상태가 현재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 측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그죠?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인 몰래 주채무자 짜고 뭐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해갖고 막 그냥 지들끼리 막 그냥 채무 막 늘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해지는 아니고 이렇게 합리적인 범위 내로 보증 책임을 제한해 줄 수도 있다. 그죠? 되셨고. 자, 이제 넘어가서 28-1번 보시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고지를 받았다라면 거래하지 않아서 거래의 경험치상 명백하다 이러면 고지 의무 생기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컨대 갑과 을이 X와 Y를 교환하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서로 간에 고지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서로 간에,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Y가 2억짜리고, 그죠? X가 1억짜리 시가가, 1억 5천짜리 시가가, 그죠? 이때 갑이 자기 X 부동산 시가가 1억 5천이라는 거를 숨기고, 그죠? 그냥 2억짜리 Y와 교환계약 체결한다. 뭐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가를 묵비하거나 아니면 시가를 허위로 고지해도, 그죠? 이거 1억 5천짜리인데 2억이라고 허위로 고지해도 그래도 고지 의무 위반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망 사기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원칙은 이제 고지 의무 서로 간에 인정 안 된다. 그런데 이제 1단계 이제 고지 의무 인정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죠. 이게 이제 문제집에도 다 나와 있지만, 아파트 단지 옆에다가 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이제 뭐 공동묘지가 조성이 돼 있다든지, 그죠? 그죠? 이런 사정들이 있으면 이때는 이제 알려줘야 된다. 고지 의무 생긴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또 이제 고지 의무 이렇게 있는데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다. 그럼 이제 또 고지할 의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8-1번. 요게 이제 그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제 공동묘지 사안에서 이제 나온 그런 표현이에요. 보시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치상 명백하다. 그죠? 아파트 단지 옆에 이런 거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안 샀을 것이다. 그죠? 이럴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의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습상 또는 조리상 일반 원칙에서 인정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2번 보시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신의치상 상대방의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법령의 규정뿐이고, 뭐 널리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 원칙에서 인정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그래서 법령상 규정에 의한 고지 의무뿐만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고지 의무는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칙상 고지 의무인 거야.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 들어올 때 고지 의무 생긴다는 거 법률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법률 없어요. 그죠? 이보다 신의칙상 고지 의무. 그래서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이런 고지 의무는 인정될 수 있다. 이거 중요하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29번 뭐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판례고 이제 넘어가시고. 그다음 이제 30번. 요거는 2021년 판례인데 이제 바로 2022년 법원에 이제 등장했죠. 그죠? 그래서 최신 판례인데 뭐 내용은 쉽죠. 그죠?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소유권의 공공적 제약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예컨대 뭐 갑소유 개인 사유지인데 뭐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사회적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번 보시면,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동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게 이제 사용수익권의 뭐 제한의 범위 이런 게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만 제작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이거는 법질사상 원칙적으로 행될 수 없는 권리남용으로 봐야 된다. 맞다. 그죠? 그래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야, 너 이제 도로 철거해라. 뭐 이러면 이거 권리남용이 된다. 그죠? 되셨죠? 됐다.
자, 넘어가시고 31번인데,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자, 잠시 쉬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보시죠.